네, 안녕하세요. 영잘국 유지원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워진 대입 제도에 대한 안내 간단히 드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8일에 서울대에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시 모집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이라고 하면 수시랑은 좀 다르게 수능 점수가 100%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는요, 수능 성적이랑 같이 이제 교과 평가 가 학생 선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과 평가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학생부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서울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교과 이수 현황도 있고요.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교과의 학업 성적, 그래서 등급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밑에 세분 응용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의 그런 태도라든지 학업 능력에 대해서 몇 줄짜리 써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지원한 학과에 필요한 교과 이수나 뭐 학업 수행 충실도 같은 거를 이제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뭐 이수 현황에서는 이제 진로랑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과목에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가 지금까지 평가가 됐다면 어떤 학생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까지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과대학 지원자라고 하면 수학, 과학과 관련된 교과 현황이 평가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과 지원자라면은 수학이랑 사회, 교과 이수 현황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학업 성적에서는 성취도를 평가할 예정이에요. 성취도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단순히 성적 등급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과목의 수준이라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수강자 수 몇 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는가,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원점수,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는 수업 활동에서 드러난 학업 수행 충실도를 평가할 예정이에요. 수행 평가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해서 현재 고1 학생부터 그렇게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원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대 수시 모집에만 있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3 학생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이제 2명 이내의 학생을 추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23학년도 새롭게 시작될 정시 모집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요, 수시랑 동일하게 각 학교에서는 2명 이내로 학생을 추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을 받은 고3 학생만 정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60점, 그리고 교과평가 40점으로 배정해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교과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정시 지역균형 전형을 도입함으로써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서울대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신입생이 대부분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도입함에 따라서 이런 편중 현상이 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직윤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이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뜨거운 감자였죠.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 학점제까지 해서 대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지 자기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학습 능력에 따라서 또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본인이 그냥 학교에서 들으라는 과목 듣고 수업 듣고 성적을 냈으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지 어떤 시험을 볼 것인지도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이제 뭐 학교 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 혁신 등 이제 혁신 교육을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고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좀 쌓으려고 한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변화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상위 16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비율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그래서 크게 수능, 정시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 전형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 평균 수치를 좀 보시면은 정시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의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시 전형의 간소화랑 더불어서 정시 전형 확대 정책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음 표를 좀 보실게요. 이 표는 이제 서울 12개 대학의 N수생 비율이 나타나 있는 표인데요. 일단 여기 졸업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이제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들의 비율이 나타나 있는 라인이고, 여기 이제 재학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현역 고3 학생들 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 대입부터 좀 차례대로 보시면은 N수생들의 정시 합격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에는 51.8%였는데 점점 가면서 54.1%, 59.7%, 60.9, 65.6까지. 그런데 이제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48.2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떨어져서 마지막에 한 34%까지 내려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고3 학생들이 아니라 N수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역 학생들은 N수생들, 재수생들을 정시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기기가 정말 힘들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역으로 이제 고3인 학생이 정시로 상위 12개 대학에 합격을 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 아니라 수능, 정시 전형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별로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비중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 선발 규모보다는요, 희망 대학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또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주요 전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국 반영 비율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실기 논술인데, 서울을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그 다음 실기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적게 뽑는데 전국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죠. 이렇다는 거는 중하위권 입시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2명의 학생이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인서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나 이런 것보다 교과 전형 같은 것보다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아직은 확률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대입 정책에 맞춰서 수능 그리고 학생부 기재 등의 고교 체계도 많이 이제 개선이 돼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시면은 일단 정시,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정부는 수능 위주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30%가 이상이 넘어가는 대학에 한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의 출제 범위라든지 뭐 평가 방법 그리고 EBS 연계율에도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간소화가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의 세부 사항은 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문항이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 추천서는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세부 사항을 좀 보시면은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20학년도 이전, 21학년도, 22학년도 이후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면 이제는 좀 수능을 좀 많이 확대를 시켜라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학교에게 이제 뭐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대로 대학 자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영어랑 한국사 과목이 수능 절대평가 지정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제2 외국어와 한문 과목도 절대평가가 되는 과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능 출제 문제는 EBS에서 많이 연계가 됐었는데요. 원래는 70% 정도 연계가 됐지만 이제는 5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고2 학생 22학년도 대입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능의 출제 범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국어는 화법과 작문, 뭐 독서, 문학, 언어 이제 이렇게 다 필수 과목으로 봤었고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탐구 중에서 이제 사회 뭐 9과목 중에 2과목 선택, 문이과로 나눠져 있었죠. 하지만 22학년도 이후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는 독서와 문학 과목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수원과 수투는 필수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1, 영어 2가 출제가 되고요. 한국사도 그냥 한국사. 탐구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 9과목 그리고 과학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랑 더불어서 이렇게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커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대학에 갈 거고 어떤 학과에 갈 거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수능에 그런 내가 어떤 시험을 볼 것인지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지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22학년도 이후부터 서식이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소화가 됐는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의 투명화라고 해서 평가 기준을 이제 공개 확대해라. 그리고 이제 부정과 비리 같은 것들을 다 규정을 좀 세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선발 결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전형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학교에 학생이 붙었다. 외고는 몇 명이고 뭐 특성화고는 몇 명이고 일반고는 몇 명이고 이렇게 다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대학 자율이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좀 서류 확인 차원이었던 부분에서 점점 심층 면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논술도 이제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성도 이제 22학년도 학생들부터는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이제 기재 개선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진로 희망 사항 6번까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개선된 거는 인적 사항과 학적 사항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부모 정보까지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다 삭제가 되고 학생의 정보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적 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떤 중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인적 사항이랑 합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결 상황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질병
아파갖고 결석했거나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무단 결석,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질병, 미인정, 기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이 미인정으로 바뀐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수상명, 그리고 이제 등급, 내가 이제 어떤 상인지, 금상인지 은상인지 동상인지, 그리고 이제 수상 연 월일 날짜, 그리고 이제 수여 기관명 학교, 그다음에 이제 참가 대상 뭐 얼마나 뭐 몇 백 몇 명 뭐 이렇게 다 이제 기록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수상 경력의 개수가 제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록은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뭐 영어 경시대회랑 수학 경시대회에서 둘 다 상을 탔다 하면 둘 다 기재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갈 때 상급 학교 진학 시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학기별로 반영할 수 있는 수상 경력의 횟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경시대회랑 수학 경시대회 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의 성격에 좀 더 맞는 대회를 선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외부 자격증도 대입 자료로 제공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희망 사항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 그리고 희망 사유, 뭐 예전부터 어떤 관심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었었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항목이 삭제가 돼요. 항목이 삭제가 되고 대신에 학생이 진로 희망 같은 경우는 뒤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라는 란에 이제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 자그맣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대입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에요.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봉사 활동,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 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동센터에서 어떠한 뭐 봉사를 했다 하면 이제 실적이랑 특기 사항 자세한 내용이 기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실적만 기재가 되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희망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조그맣게 뭐 의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교내에서 진행하는 뭐 진로 특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수된 부분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글자 수도 원래는 한 3,000자 정도 됐었는데 이제 1,700자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성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반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8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방과 후 학교 활동이 기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축소되고 했는데 교과 세특은 변화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정시에도 반영이 되는 항목인 만큼 이제 중요성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등급만 관리할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뭐 수행평가라든지 뭐 태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어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적극적인 학교 생활이 중요합니다. 뭐 자유학기 활동 상황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지가 되고요. 독서 활동 상황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조갑 의견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써주는 부분도 원래는 1,000자였는데 500자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현재 중3 학생들 이제 24학년도 대입부터는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정규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가 있어서 정규 동아리는 이제 교내에서 하고 있는 창체 시간에 하는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 이제 학생들이 임의로 꾸려서 하는 동아리인데 이제 자율 동아리 자체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막 대입 좋은 대학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상 경력 대회랑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아예 대입 자료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학교생활 기록부의 그런 항목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변경된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을 작성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원래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이랑 관련해서 본인이 좀 인상 깊었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이었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내 활동, 동아리라든지 진로 자율 활동, 뭐 독서라든지 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교내 활동 3가지 정도를 작성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3번이 이제 뭐 봉사 활동 같이 뭐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협업, 뭐 갈등 관리 이제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거였고, 이제 4번이 대학 자율문항이라고 해서 대학별로 달랐어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있으면 뭐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계획 같은 걸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으로 축소가 됐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지원한 분야랑 관련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랑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달라. 1500자 이내.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번이랑 2번이 뭔가 합쳐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공동체, 동아리, 학급, 학교 등에 기여한 교내 활동, 수업 활동 포함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인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합쳐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축소가 됐고, 3번이 이제 대학 자율문항으로 결정이 됐고요. 800자 이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학별로 학업 계획이나 뭐 지원 동기,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자율 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교과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교과 안에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는 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 안에는 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가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교과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들어봤던 영어, 한국사, 뭐 심화 영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전문 교과 1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고나 직업 전문학교 학생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그 과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여기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으로 나뉘죠. 그리고 선택 과목도 그 안에 또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아래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들었는지까지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건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출제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건 보통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고3 친구들이 2021학년도 입시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2021학년도 대입까지는 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에도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근데 이제 고2 학생들, 이제 올해 고2 학생들부터는 등급을 부여하지를 않아요. 등급을 주지 않고 원점수, 평균 점수, 성취도, 그리고 성취도별 비율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제 등급이 없는 과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몇 등급 딱 숫자로 나타나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수행평가, 어떤 주제로 진행을 했고 세특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평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도 다 판단을 해서 이런 수업을 듣게 됐을 때는 그런 발표라든지 심화 학습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평가 관련인데 이제 학업 능력 및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외 소양 그리고 기타 이제 이렇게 해서 3가지 부분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면접 강화 방안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학생부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 문항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령 난이도가 높은 과제 수행 경험, 탐구 활동 등이 있다면 수행 목적과 과정, 자료 수집 경유, 획득한 지식의 종류와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질문해서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문항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 문장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모 학생의 경제 수학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소 농어촌 지역의 경제 약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발견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며 경제학자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서 경제 성장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가상으로 설정한 예시를 들어 친구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함. 이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3년 국내 스타벅스 음료 가격과 구체적인 매장명이 나왔습니다. 시장 환율을 이용해서 스타벅스 지수를 정확히 계산하였으며 이를 미국 스타벅스 음료 가격과 비교해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활용한 문장을 완성했다.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이 탄력성과 연관됨을 알고 이에 대해 심화 탐구했다. 경영 전략과 탄력성에 따라서 국가별로 스타벅스 지수가 다르게 나타남을 깨닫고 탄력성과 스타벅스 지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품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기업의 전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차에 따른 세액 계산 과정 학습 후 자신의 희망 직업, 회계사, 연봉 조사 및 첫 임금의 연수입으로 연말정산한 것을 발표하였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자신의 미래의 삶을 상상하며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계산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정했다. 또한 기납부세액을 전년도 세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차액이 환급됨을 설명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업을 성실히 들었다. 발표를 굉장히 잘했다. 학생들과 협업하여 소통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전문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여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과에서 좀 좋게 평가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스타벅스 지수라는 말이 있고 탄력성과 스타벅스 지수 이제 이런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 수행 경험, 탐구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정보를 찾았는지를 심층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진위 여부 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할 거냐? 바로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가상으로 설정한 예시는 뭡니까? 가상으로 예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뭡니까? 정말 이 학생이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스타벅스 지수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취업 면접 질문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본인이 진학하려는 전공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 용어들 같은 것도 이제 미리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에 좀 적용을 한다면 서류평가에서 유리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점점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좀 올라감에 따라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퀄리티를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사실 대학교 1학년 학부생 수준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 과목 선택과 더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을 좀 알아보면 좋은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형이랑은 다르게 좀 전형 요소가 좀 다양합니다. 서류 전형 그리고 이어서 면접 전형. 단순히 이제 교과 전형처럼 내신 등급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과 플러스 그 밑에 있는 세분 이름 및 특기 사항 그리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가, 봉사는 어디서 했고 그리고 자율 활동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뭐 반장, 부반장 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서류를 꾸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수 다단계 평가라고 해서 한 명의 학생을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자가 단계별 전형 방법을 통해 선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는 이제 서류 전형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선 서류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충실도를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통해서 정성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부를 기반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요즘은 또 교과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교과 활동이라고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아니고 성적과 수반되는 그에 맞는 교내 활동, 발표, 토론, 보고서 작성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인 만큼 좀 학교 생활에 적극성을 보이고 그에 따른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다음에 평가 요소를 좀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성, 인성, 학교 생활의 충실성 등이 있는데요. 좀 세밀하게 보시면 이제 비교과 영역과 교과 영역,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있는데 학생부에 기입되는 부분은 이제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 상황, 행동 특성 및 조갑 의견이 있고요. 교과 영역에는 이제 성적과 비롯된 뭐 이수자수, 이수한 과목, 미이수한 과목, 그리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그리고 세특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내 활동과 학습 경험, 그리고 뭐 느낀 점 여러 가지 인성 과 같은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사회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다 어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로 이제 서류 평가 요소 좀 비중을 두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에서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개인적 특성, 학업 외소양,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 그리고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네, 학업 역량, 그리고 뭐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래서 표대로 좀 이제 본인이 좀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춰서 좀 어필을 해야 돼요. 어떤 학교는 인성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어떤 학교는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이게 또 달라서 그런 건 이제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준비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하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위해서 저희 영재할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 컨설팅 연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 말씀드리면은 일단 24학년도 학종 전형에서는 이제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중요도 증가에 따른 이제 디테일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체제나 이런 게 많이 도입이 돼서 이제 각 전공별로 뭐 정치 외교, 경제, 경영, 뭐 컴퓨터 공학 각 전공별로 이제 섭 컨설턴트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에서 필요한 결과물,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될 수 있고 발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토론 입론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결과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잘곡 자체 제작, 특별 프로그램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학생별로 포트폴리오를 둡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학생 인적 사항, 그리고 지원 가능한 대학 리스트라든지 이제 학생만을 위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학과별 분석서라고 해서 뭐 정치외교학과에 갈 거다 하면은 이제 정치외교학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은 뭘 하면 좋고 어떤 학교의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역량을 중요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분석서입니다. 그것도 제공해 드리고요. 이제 수행평가 관리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모여 있어요. 뭐 그동안 진행했던 결과물이나 이런 걸 다 취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소개서나 이제 그런 서류 준비 이제 그런 데이터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거시적으로 보시면 이제 메인 컨설턴트와 섭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입시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공별로 이제 섭 컨설턴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인문사회계열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섭 컨설턴트들과 메인 컨설턴트가 소통을 해서 결과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생기부 기재 내용 구성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미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상담은 상담 1과 상담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담 1은 생활기록부 관리 상담이고요. 상담 2는 전공 적합성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 제작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기록 관리 상담은 일단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주 1회, 그리고 최대 60분 으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이제 매 주마다 학생이 업데이트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진로 활동, 뭐 외부 강사가 와서 특강을 했다든지 입시 설명회가 있었다든지 뭐 학생이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 부분도 업데이트 해주고 동아리에서 뭐 어떤 과제가 나왔다, 활동 계획이 나왔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매주 컨설턴트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교내 활동을 전반적으로 가이드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징 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 2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영잘국 카카오톡 채널 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학생의 진로 희망, 희망학과와 관련된 주제와 컨셉을 정해서 관련된 보고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정치외교학과에 관련 학생이 있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 주제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문학 작품으로부터 살펴본 민주주의의 현주소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보고서를 같이 작성해 보고 해서 교내 활동 그 외에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좀 작성해서 학교에도 제출도 해보고 수행평가나 발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이직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SLT와 MCI 검사, 그래서 학습 진로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이 학습 역량이 어떠한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적합한 진로는 어떤 역량인지를 파악하는 학생 자체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해서 학과 선택이 아직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학생 종합평가는 이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생기부 기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디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리스트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적합성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위에 진행했던 SLT, MCI 검사,
그리고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다 반영해서 어떤 이제 학과에 진학하면 좋을지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분석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이제 일반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항목, 그래서 뭐 교내 대회,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첨삭, 그다음에 이제 자체 보고서 제작,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이제 학교 생활 전체적인 학교 생활을 이제 관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학교 일정이나 진행 상황 같은 걸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메인 컨설턴트와는 이제 주제나 목차,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서브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면 그 선생님하고 학생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컨설턴트와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에 작성되는 거는 이 학생이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주저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로 썼는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학생과 이제 일반 관리 단계를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시 관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시 상담이라고 해서 이제 내신 성적, 모의고사 이후 성적 변화 추이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어디 지원이 가능한지 수시 6개 대학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배치 상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합격 사례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가이드라인 제공을 하고 첨삭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진단이라고 해서 이 학생이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컨설턴트와 연습만 해도 충분한 상황인지 그런 이제 진단을 해주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입시 관리 단계 저희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변화된 입시 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방안 등을 설명드렸고, 이제 저희 영재국 장기 컨설팅 프로그램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정시 전형에 있어서 교과 평가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발도 큽니다.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한 학기를 지나가 버린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실제로는 어떤 학생이 이제 국민청원까지 넣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저도 수험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해서 모두 이제 힘든 상황인데, 이제 저희 영재국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재국의 유지원 컨설턴트였고요. 저희 유료 상담이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